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의 상징 교표를 바꾸는 작업이 진행 중인 학교도 있죠. 학교에 입학해 외우고 공식 행사에서 부르는 교가의 상당수가 친일 음악인이 작사 작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군가입니다. 그리고 동네 고등학교의 교가, 일본의 군가와 얼핏 들어도 비슷한 의미 전개됩니다. 저희 교가가 작사를 이제 청마 유치원 선생이 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만 강조를 너무 많이 하셨고 또 작곡을 친일파가 했다라는 내용은 일절 듣지 못했습니다. 교내에서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또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제 식민 시기부터 보급돼 확산된 교가 탄생의 태생적인 한계로 이렇게 군가를 연상케 하는 교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군가풍의 교가는 친일 음악인이 주로 작사, 작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부산 지역엔 경남여고와 해강고, 선화여중 등 16개 교가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일제 문화 통치라는 미명하에 제정된 교가가 지금까지도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친일파 교가라도 우선 교체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가사 내용, 교가의 가사 내용, 곡을 전수조사, 전문가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바꿔나가는 것에 적극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선 부산 지역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상황. 부산시 교육감이 직접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과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일제잔재 청산 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돼 눈길을 끕니다. 친일 음악가가 만든 이 교가 변경 등 이번엔 부산 지역 학부모들이 나서 부산시 교육청이 학내 일제 잔재 청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된 지 넉 달여가 됐습니다. 부산에서 일본을 오가는 여객선이나 항공편의 이용객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30일이면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1년을 맞는데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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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를 일본에서 20년, 한국에서 14년.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까지 긴 소송 과정을 거치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이제 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판결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판결이 실제 이행되고 더 나아가 일제 강제 동원된 모든 피해자가 사죄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후세대에 남겨진 의무입니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은 보다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일본 영사관 앞 1인 시위에 더해 시민들의 1만 서명 운동이 펼쳐져 오는 30일 일본 영사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학생들은 부산 지역 8개 대학에서 반일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10월 30일 부산 지역 8개 대학에서 학내로부터 대학에서부터 이 반일의 목소리를 높게 내기 위해서 학내 반일 행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경제 도발 이후 불붙은 시민들의 반일 감정은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행 배편이 있는 부산은 지난 7월 이후 2개월 사이 여객선 이용객 수가 33% 이상 줄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80%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김해공항도 국내 6개 주요 공항 중 지난해 대비 일본 노선 비중이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거의 50% 가깝게 줄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잠깐 씹고 지나간다는 그런 어떤 유행성 보이콧이 되기에는 이미 그 시간이 훨씬 지난 것 같고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SNS 개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통로상으로도 굉장히 결집이 많이 되어 있고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태가 아마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걸로. 역사적 문제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나
한일 관계에 큰 전환점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일본을 꺼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순입니다.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딸기 마을을 조성한 부지가 알고 보니 국유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한 건데 해당 지자체는 뭐가 문제냐는 반응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 조성된 부산 진구의 서남 산딸기 마을. 고지대 마을 인근 야산에 산딸기 밭을 조성해 주민들의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에 각종 편의시설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8천여 제곱미터가 넘는 부지에는 이처럼 각종 체육시설을 비롯해 산딸기 수천여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관련 예산 8억여 원은 부산시에서 지원했고 부산진구에서 부지 선정 등 사업 전반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부지 가운데 80% 정도가 국유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누구 땅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법을 지켜야 할 지자체가 규정을 무시한 건데 오히려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굳이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정비하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제 주민들이 쓰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임대를 한다든지 굳이 그걸 할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관계기관은 실태 조사를 실시한 뒤 변상금 부과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수익 창출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은 이미 빛을 잃었고 오히려 변상금만 물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방송에서는 지난주 서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송정해수욕장의 모습 보도해드렸는데요. 해운대구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서핑의 시작점인 송정해수욕장이 이름값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망망대해 바다에서 파도를 즐기는 서핑. 찰나의 짜릿함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해양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제 파도 드론 일수가 제일 많아요. 뭐 서핑샵들이 있어가지고 편의시설이 좀 편하게 돼 있고. 송정은 부산을 끼고 대도시를 끼고 있는 바다면서 어느 바다에 비추어 보아도 물도 깨끗하고 파도도 좋기 때문에 제일 좋은 서핑 포인트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서핑의 시작, 원조인 해운대 송정해수욕장. 1996년 윈드서핑 선수였던 서미 씨는 송정에 처음으로 서핑숍을 열고 20년이 넘게 서핑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윈드서핑 하다가 서핑을 외국인이 송정에 와서 하는 걸 보고 그 다음 날부터 서핑을 혼자 윈드서핑 보드로 서핑을 하기 시작해가 매년 엄청난 숫자가 계속 불어났거든요. 서핑 문화를 최초로 만드는 만큼 모든 서퍼들의 본보기로 최고의 서핑 장소로 거듭나고. 송정해수욕장이 서핑하기 좋은 이유, 바로 봄, 여름에는 남서풍이 지나가고 가을, 겨울에는 북동풍이 지나가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4계절의 바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송정 바다는 북도 쪽에서부터 저기 물포 쪽까지 초급자분들부터 중급자 그리고 매니아층들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파도가 4계절 내내 들어오는데 지금이 따뜻하고요. 그다음에 바다 수온은 한 계절, 반 계절 정도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도 서핑에 도전해봤습니다. 해변에서 기본 동작을 익힌 후 바로 실전에 돌입했습니다. 3번의 시도 만에 파도를 타는 서핑만의 매력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10월 송정 가을 서핑에 도전을 해봤는데요. 정말 수온도 딱 적당하고 파도도 참 서핑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송정해수욕장은 4계절 서핑 메카로 성장하고 있지만 행정적 지원과 관리는 그 뒤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서핑협회의 교육과 렌탈 기록을 토대로 분석해본 결과 최근 3년 평균 송정의 서핑 이용객은 22만 명에 달하며 개인 서퍼까지 더하면 4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욕장 개장 기간 길이 1.2km의 송정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구간은 레저존으로 지정된 단 80m입니다. 군부대 전투 수영 구간인 200m의 절반도 되지 못합니다. 물놀이를 즐기는 분들과 서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레저존의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수년째 도돌이표입니다. 근데 그 구간이 너무 서퍼들한테는 좀 좁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서퍼 같은 경우는 보통 보드라든지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혔을 때 조금 더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사실은 좀 높은 편이에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퍼들이 아마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서핑을 하는 다른 바다의 상황은 어떨까? 요즘 서핑 핫스팟으로 떠오르고 있는 강원도 양양군의 경우 서핑을 집중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양군의 모두 21개 해변 중 14곳에서 서핑을 하고 있었고 서핑숍만도 67곳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서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건립하는 해양레저 특화지구 사업을 배수부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22억 원을 투입해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1일부터 3일간 기존 행사를 양양 서핑 페스티벌로 규모를 키워 개최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원 서핑 협회에서 최소 이제 하는 행사인데 저희가 행정 지원은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천만 원까지 협찬이나 뭐 기업 스폰이나 이런 거를 좀 자체적으로 이렇게 확보해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은 군비 2억하고 도비 2억하고 해서 4억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레저존의 구역도 달랐습니다. 죽도 서프 해변의 경우 80m의 송정과 반대로 오히려 물놀이 존이 100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서핑 존이 점점 이렇게 많이 확장하는 추세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철만큼은 전체적으로 물놀이 구역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이미 그 상당수의 이런 서핑샵이나 관련 업체들이 터잡고 살기 때문에 또 하나의 그 지역의 그 상권을 형성하고 어떤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그 생활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좀 어떤 협의하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양보하고 아마. 서핑의 후발주자이지만 강원도 양양군은 민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서퍼들의 발길과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핑의 시초이자 메카인 송정해수욕장은 14년째 이어오고 있던 구청장배 서핑 대회조차 당초 계획대로 펼치지 못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4년째 이어온 해운대 구청장배 부산국제 서핑 페스티벌은 매년 9월이면 명실상부 우리나라의 명성 있는 서핑 대회로 큰 호응을 얻어왔습니다. 올해도 대회를 앞두고 참가 신청까지 받고 있었지만 단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인한 규모 축소와 협찬 지원 제한 등으로 대회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추구하고 있는 게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인데 사실 뭐 서핑을 대회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지원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회가 이번에 무산되기도 했거든요. 해운대구에서는 국제 규모가 아니더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회 개최를 서퍼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의 사계절 안전대책과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올해 잇따른 태풍으로 송정해수욕장에 해초 더미와 쓰레기가 밀려왔고 모래가 쓸려 내려가며 파묻혀 있던 각종 쓰레기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정해수욕장에 모래가 많이 유실되면서 이렇게 모래 속에 박혀있던 포수와 건축 자재인 벽돌까지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포대자루도 모래 사이에 숨어있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 못한 서퍼들이 직접 쓰레기 수거에 나섰지만 이를 밟고 서퍼가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모래가 많이 갈려 나가서 뭐 바위들 등 뭐 철근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난 상태예요.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 밑에까지 신경 쓰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다리를 다치고 발바닥이 다치고 무릎이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지적했는데 보도 이후 해운대구는 해변 쓰레기 문제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으로 즉시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은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으로 처리를 하기로 결제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예산은 이제 확보는 돼 있습니다. 11일 달에 대회를 한다 이라면은 서핑 구역, 그 구역을 우선적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음파 탐지를 활용해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수중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름 해수욕장 개장 시기 외에 사계절 해수욕장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은 아직
7, 8월에 수영 계획 시스템에 딱 맞춰져 있고 나머지 다른 계절에는 그게 없어요. 관리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관도 사계절 내내 바다를 지키는 관리직이나 모든 시스템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영객만 바라보는 시스템은 끝내야. 지금부터라도 해운대구에서 대대적인 대안을 세워서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우리 송정 해수욕장을 누구나 찾아올 수 있고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해수욕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해운대구는 송정 해수욕장을 서핑 특구로서 육성하는 단계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3차 연안 정비 기본 계획에 송정 해수욕장 정비 방안을 반영을 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전투 수영장의 기능 이것을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받아서 또 우리 구나 부산시도 함께 군과 잘 긴밀한 협조 속에 편하게 서로 눈치 안 보고 서핑을 즐기고 또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계절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송정하면 서핑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해운대구.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핑비치 송정에 대한 고민과 지원, 그리고 체감형 대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해운대구는 21일 오후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100년대계 장산 제모습 찾기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5월부터 해운대구가 추진해온 장산 제모습 찾기 용역의 중간 결과물을 공유하고 장산의 보존 방법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장산의 구립공원 지정과 주민 참여형 장산 홍보, 춘천의 복원과 장산의 연계 등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산시가 민간 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추진합니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매입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현장 심사와 심의, 예산 확보 등 행정 절차에 나섭니다. 부산시는 업무 협약을 통해 도시공사는 어린이집 매입비를 지원하고 각 지자체에선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집 한 곳당 매입비는 최대 20억 원으로 올해는 민간 어린이집 12곳을 매입한 뒤 내년 3월 재개원할 예정입니다. 교복은 중학교 입학 후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입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학생들에겐 교복을 학교에 대한 자부심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양복식 교복을 선택하고 있지만 조금씩 편한 교복 등 생활 교복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부산 교복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지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7월 부산교육청이 SNS를 통해 연 부산 교복 자랑 대회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영상이 눈길을 끕니다. 들이 학창 시절의 여러 가지 추억들 중에서 교복에 관련된 에피소드들도 좀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많은 아이들이 좀 볼 수 있게 해주자 그렇게 해서. 부산 교복의 형태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편한 교복 2위로 선정된 신정중학교에 찾아가 봤습니다. 동복은 그대로 양복식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지만 활동성을 겸한 교복의 새로운 경향을 반영한 하복을 신정중학교는 올해 처음 선보였습니다. 학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다른 학교도 생활복인 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교는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인데 저희 학교는 다 바지로 통일돼서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이상한 교복 1위로 선정된 동인고등학교. 동인고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교복이 바뀌었으면 하는 학생들의 바람에 최근 교복 변경을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 학교의 전통을 보여주는 기존 교복 디자인을 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선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칙칙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교복을 좀 꺼려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복을 많이 착용하게 되고 그러면 또 학교 이런 거 보기도 안 좋고. 사직동이나 밑에
저희가 나갔을 때 저희만을 알릴 수 있는 진짜 이게 저희만의 개성에 가장 살아져 있는 교복이 저희 학교 교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입학 후 6년 동안 입게 되는 만큼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교복에서 느낀다는 학생들. 전문가들은 시대에 맞게 교복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냥 기본 교복 스타일에다가 가디건이나 후드 티셔츠 같은 것들을 구입해서 입어서 조금 스타일링을 가미할 수 있는, 조금 학생들이 편하기도 하고 가격적 부담도 적고.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된 교복 공론화를 통해 학생들 76.2%가 기존 교복을 개선해 생활복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시대가 변하는 만큼 교복도 변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거물을 둘러싼 담장을 허물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시설물을 치우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에는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작은 선물들로 가득 채워졌는데요. 그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스마트폰 출동으로 담았습니다. 샛노랗고 붉은 꽃잎들이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가을꽃 향기에 길을 가던 사람들의 발길이 꽃을 향합니다. 그리고 도심 속에서 만난 반가운 가을 정취를 함께 즐깁니다. 내가 이뻐, 꽃이 이뻐. 꽃이 이뻐요. 내가 이쁘지. 가을꽃 국화가 만발한 곳은 부산 진구청 청사 주변. 도심에서 뜻하지 않게 만난 가을꽃 향연은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꽃이 있었어. 뭐랄까. 정말 그 17, 18 때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럴 때 생각이. 수천 송이의 국화꽃에 감미로운 선율까지 더해지면서 가을의 정취는 한층 더해집니다. 무대 앞에 마련된 객석은 어느새 시민들로 가득 찹니다. 깊어가는 가을, 도심에서 만난 작은 선물은 시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가을 하늘 아래 국화꽃 향기, 그리고 작은 음악회, 시민으로서 너무 기분이 좋고 환영해요. 항상. 행정기관 청사에서 꽃을 감상하고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된 건 새롭게 조성된 광장 때문입니다.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건물을 둘러싼 담장을 허물고 쓸데없이 공간을 차지하던 시설물들을 지워 마련해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광장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문화 공연들이 펼쳐지고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여기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들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더 열린 공간, 또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최근 마련된 광장은 1,500제곱미터 남짓. 꽉 막혀있던 공간이 열리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앞으로 김해국제공항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22일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1층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여권사진 한 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산 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 정도는 전국 3위의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관련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부산 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및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서대학교 사회안전학부 김용호 교수, 부산광역시청 서재적 소비자 공정거래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정말 이제는 주변에도 피해를 당한 분들이 한두 분씩 보일 정도로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도 좀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피해 유형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특징들을 좀 갖고 있나요?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리가 통체적으로 하면은 금융 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금융 사기 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스피싱이 있고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하는 스미싱이 방법이 있고, 네. 그리고 인터넷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하는 파밍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유형에 속하는 게 이제 대출형 사기. 예. 두 번째는 기관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을 사칭해서 기관형 사칭이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납치를 했으니까 돈을 달라. 아니면 이제 나머지 극소 퍼센테이지에 속하는 것들이 이제 교통사고가 났으니 합의금을 달라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런 네 종류의 유형이 있고요. 네. 어차피 지금 과학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스마트 기기가 이렇게 계속 보급이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쓰게 되면 네. 이 스마트 기기의 어떤 이로운 점이 범죄에도 함께 이롭게 된다는 그런 또 폐단이 또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보이스피싱의 방법이라든지 기법들, 수법들이 날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총 4천여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부산 지역은 피해 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부산 지역은 피해 규모로 보면은 한 310억 원 정도. 네. 그 건수로 보면은 한 5천 건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네. 한 600만 원 정도의 피해 규모가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 사실 그 부산시가 피해 규모로 보면 전국 3위로 이렇게 이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뭐 굉장히 그 명예롭지 못한 그런 수치입니다만은 보이스피싱의 그 어떤 범죄 수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인구 수에 비례합니다. 작년에 우리 부산시 인구가 전국 3위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위의 불명예스러운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현황은 그렇습니다. 네. 다만 그 피해 유형을 볼 것 같으면은 경찰청 그 발표 자료를 보면은 전국 한 88% 정도가 네. 뭐 캐피탈이다, 뭐 은행이다, 예. 뭐 이런 저 금융기관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피해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범죄 유형 중에서 대출과 관련된 그런 범죄들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피해 사례들을 듣다 보면 어떤 것들은 이런 거는 나도 당하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피해에 당했을까 하는 그런 사례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 신종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과거까지는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했다면 네. 지금은 이제 그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사기 피해자 40대, 50대 남성 비율이 40%고요. 그리고 같은 연령대 여성 피해자분들이 30% 정도 됩니다. 네. 그 이야기는 이제 40대, 50대 그 연령대 분들이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가계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네.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하면 거기 이점을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네. 예. 그런 경우와 함께 또 최근에는 또 새로운 방법이 뭐냐면 이제 젊은 층들을 타겟을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작년 2018년도에 기관 사칭 사기 중에 34%가 20대, 30대 여성들입니다. 네. 그 여성들이 이런 걸 어둡게 이렇게 모르는 게 아니고 일단 범인과 신뢰관계를 쌓게 되는 거예요. 네. 범인은 어떤 식으로 신뢰관계를 쌓냐면 자기가 수사관이니까 당신 계좌가 지금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 확인을 해달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피해자가 당신이 경찰인지 검찰인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피의자인지 네. 확인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 신분증을 보내줘요. 가령 검찰의 어떤 신분증이라든지 경찰관 신분증을 보내주면 네. 그 문자 메시지에 사진을 클릭하는 순간 내 스마트폰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금융감독원 1332번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고 경찰청 112 신고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로 범인에게 전화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서 받는 사람이 금융감독원이라고 사칭을 하고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네. 피해자는 신뢰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죠.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피해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사례도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가장 많이 접한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네.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금전적으로 좀 간절한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악용하는 사례가 아닐까 싶어서 좀 마음이 아픈데요. 뭐 정부 및 지자체마다 좀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네. 특별히 이 보이스피싱을 근절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의 수사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국제 공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모든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의 공조 수사에 협조가 없다면 일망타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송금책들은 붙잡혀봐야 꼬리에 불과해요. 잘려버리면 더 조직을 와해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국제 공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네. 그리고 보이스피싱 단체들이 그 조직들은 항상 점조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 근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럼 중국 쪽에서는 뭐 공조 수사에 대한 어떤 의도가 별로 가깝진 않나요? 어떻습니까? 자국민들하고 관계가 없으면 수사에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국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의 피해가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색적으로 이제 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들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이색적이라고 해서 하셨는데 네. 이색적이는 않고 네.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고 그래 어쨌든 저희 시로서는 이 보이스피싱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 시가 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또 명시를 하고 네. 나아가서 또 이제 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네. 금융기관의 또 책무라든지 또 이제 나아가서 이제 시민들의 또 권리의식, 의무의식도 같이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시민의 권리 의무도 담고 또 이제 대다수 이제 예방하는 그 주된 활동들이 이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전문 강사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인 교육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 네. 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뭐 국가 간 공조 수사도 필수겠지만 사실 우리 또 국내 유관 기관 간의 또 이제 협조 체제도 아주 긴밀히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유관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들, 이 부분은 지난 14일 날 네. 저희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 그리고 금융감독원 또 뭐 한국소비자보호원하고 네. 또 부산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들과 부산의 주요 은행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업무 협약식도 체결을 했습니다. 예. 끝으로 저희들이 그 조례에는 또 시민들의 또 협조, 또 특히나 그 유관기관에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의 또 뭐 문제의식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해주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그런 시민과 단체들을 포상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담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뉴스 기사로 그 은행원이 계속 ATM기에서 수상한 거래를 하는 분을 보고 의심을 해서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부산시에서 앞으로 그런 것들에 도움을 좀 주게 되면 시 차원에서 포상이 따른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뭐 당연히 또 그래 해야 되고. 네. 사실상 저희들은 뭐 그런 규정이 사실상 없어도 네. 시의 시책 사업의 일환으로서 소비자의 권익을 정진하면서 또 이제 공정 거래 질서를 위해서
팀에서 네. 저희 시에서 또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일상적인 업무에서 그런 부분은 다 이렇게 녹아 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예. 특별히 이렇게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리 특정 기관의 어떤 뭐 경찰 뭐시 각계 이렇게 움직이기는 크게 이제 효과가 없다. 이제 정말로 같이 네. 공조를 해야 그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어떤 선언적 규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어쨌든 지금 이 날로 이렇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로서는 아주 기본에 충실하자. 최소한 우리 시민들을 잘 교육시키고 네. 특히나 또 사실 뭐 보이스피싱이 뭐 옛날처럼 뭐 이렇게 뭐 노인이라든지 뭐 정보 취약자만 오는 게 아니니까 예. 예, 뭐라 하더라도 이제 잘 이렇게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겠다 싶고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각 기관의 책무를 따로 규정 한번 해가지고 네. 그런 시민의 어떤 역량을 사회적 합의 형태로 묶어내는 것이 이번에 저희 조례 제정의 막 기본적인 방향과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의 일환으로 관련 기관들과 네. 피해 예방 교육을 지속해서 한다는 내용의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을 네, 했습니다. 네. 어떤 기대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수사도 공조 수사가 돼야 되겠지만 네. 교육과 홍보 이런 부분도 서로 연계해서 네. 말 그대로 이제 연대와 서로가 다 협조 협력 과정에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짜임새 있는 예. 보다 더 촘촘한 그런 이제 예방 홍보 교육이 되고 그 안에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틀에서 큰 틀을 이렇게 좀 체계적인 틀을 마련한다. 네. 이런 측면에서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이게 사이버 범죄다 보니까 또 근절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제 부산시 차원의 예방 대책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 조례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까지는 범죄 예방이든 범죄 수사가 네. 경찰의 고유의 업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 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것 자체가 경찰과 시 간의 이제 협업이 진행이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범죄는 국제화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 범죄가 광역화가 된다고 해서 광역 수사대라고 이제 수사팀을 따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이제 국제화가 되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없으면 수사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 예.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수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지금 국민 대다수가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예방입니다. 피해를 안 당하면 보이스피싱 자체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거를 지금 시에서 조례로 이렇게 홍보라든지 예방을 위한 이런 걸 내세운다면 이제 경찰과 같이 협업이 일어날 거고 멀리 내다보면 이제 지방 경찰이 이제 자치 경찰이 시행되면은 이제 이런 하나의 예가 아무래도 조금 더 커지게 되는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도 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보이스피싱이 더 악랄해졌다고 느끼는 게 네. 이제 현금을 갈취하는 1차 피해뿐 아니라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인데 예. 2차 피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인가요? 대표적으로 돈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말고 찾아라. 네. 그리고 집에 냉장고에 넣어둬라. 아니면 장독에 올려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유인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피해자가 그런 현금을 찾아가지고 자기 집 냉장고라든지 장독에 넣어둬요. 네. 그러면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집으로 직접 찾아와서 그걸 절도로 가져갑니다. 절취형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식으로 했는데 만약 피해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반항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또 2차의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다른 맞습니다. 이제 범죄들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여성 혼자 계시는 데 가서 이제 돈을 찾다가 성폭행도 일어났던 경우도 있었고 제가 예전에 수사했던 사례 중에 하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네. 같이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한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욕을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가지고 이제 타이르듯이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좀 우스울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그 집으로 피자하고 중국집에서 중국 음식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배달이 됐어요. 예. 그거는 뭐냐면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은 대다수가 개인정보를 가지고 범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소라든지 아니면 이름이라든지 연락처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2차 피해를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뭐 웃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었고 네. 또 위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예. 신상에 대해 다 알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것에 대한 경고를 하는 셈이군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이런 피해 사례를 접하면서도 뭐 내 일이 아니니까 뭐 신경 안 써야지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더 이상 뭐 남의 일이 아니고 이제 예방에 정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처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처.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쉬우면서도 간명한 대처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거는 뭐냐면은 일단 끊는 겁니다. 일단 끊어야 됩니다. 전화를 끊나요? 네, 전화를 예. 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정부기관, 공공기관이나 뭐 어떤 금융기관 할 거 없이 뭐 이렇게 송금을 요구한다든지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든지 네. 뭐 이런 얘기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대체로 이제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는 그런 범죄들이 예. 우리 시민들이 이제 공공기관에 잘 믿는 그런 거를 이제 심지어 악용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네. 우리 시민들께서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금융기관, 공공기관 할 것 없이 그걸 요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화가 오면은 네. 막 그냥 과감하게 다 끊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전화가 오면은 어쨌든 뭐 끊는 게 최후 상수인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또 이제 이래 또 뭐 이렇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지인을 사칭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뭐 이를테면은 뭐 송금을 해야 되는데 계좌 이체가 안 된다. 네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공공기관이 금융기관이 그 요구하는 그런 계획이겠지만은 그런 예. 거는 저는 끊으시면 되겠지만. 뭐 가족이 뭐 이렇게 납치가 됐다, 다쳤다, 뭐 아주 그 생각도 못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네. 혼을 속 빼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는데도 그때부터 일단은 전화를 다 끊으시고 그러고 나서 주위의 가족들의 안부를 챙기는 그런 좀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어떤 것들을 예방하면 좋을까요? 수사기관에서는 그 피의자로 특정을 하고 출석 요구를 시킬 때는 네. 전화상 출석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등기로 가기 때문에 등기로 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사후책으로 혹시 자기가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입었다고 그게 조금 이렇게 확신이나 의심이 된다면 예. 지금 제도가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네. 지연이체 제도. 이 지연이체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은행에다가 신청을 하면 3시간 동안 송금을 해도 그 송금된 돈이 그 송금자에게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네. 그때 확인을 해서 3시간 안에 되면 다시 찾으면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계좌 지급 정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즉시 금감원에다 전화해서 해당 계좌와 내 계좌를 알려주면 네. 거기서 지급 정지를 시켜줍니다. 예.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피해금 환급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통장에 사용됐던 그 통장에 내가 피해를 입었던 금액이 들어가 있다면 네. 그 돈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재 방법입니다. 네. 3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면 피해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TV 함께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방책 잘 기억해 두셨다가 피해 있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저희 부산방송에서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가을이 예쁘게 담긴 사진을 부산방송 페이스북 페이지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부산방송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